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 반가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기 가면서 성주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고택을 지금 우리 가보려고 하는데, 고택은 자주 가보나? 고택이 뭔지는 알죠? 네. 고택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줘온 살짝 동토 문화 같은 게 계승되어 온. 그렇지. 그렇지. 고택 같은 데 자주 가봤어요? 예전에 봉사할 때 어. 한 두세 번 정도 가봤었어요. 아, 어디를 가봤어요? 백색각 있으러. 내가 지금 백색각 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 맞습니다. 오늘 이 백색각을 돌면서 옛 선조들이 남긴 그 고택, 이 고택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그 시간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그죠? 그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백색각에서 한번 우리 시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 장소를 한번 돌아봅시다. 네. 자, 한번 가보시죠. 딱 보이네. 이 나무가 회나무래요. 네, 회나무인데, 이 회나무가 있는 집은 과거 급제자가 그렇게 많은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하면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회나무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여기 보면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있으니까 이 집안은 과거 급제자가 굉장히 많은 집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바로 백색각이네. 여기 뭐 몇 번 와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딱 와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사랑채 역할을 할 텐데,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단아함과 단정함, 이런 게 이제 집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곳엔 정말 선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건물이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색각이라. 백색각 여기 있네. 백색각. 진짜 앉으니까 좋네. 그냥 여기 지금 보면 저 뒤에 한자 읽을 줄 아나? 저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 하나만 읽어봐. 백색각? 맞아요. 저기 이제 백색각이라는 건데, 이 백색각 건물이 이제 경북 유형문화재 163호거든. 이 백색각을, 이 집을 처음으로 지었던 분이 누구냐면, 그 조선시대 그 문신 송희규 선생. 아마 그 예전에 그 사화를 배웠을 텐데, 사화 중에서 왜 무갑기을, 을사사화. 근데 을사사화 때 그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탄핵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유배 갔다 온 다음에 이곳에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다 이제 이름을 이제 어디서 따왔냐면 백세청풍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온 거라. 백세청풍의 뜻이 뭔지 알아? 몰라? 백세청풍.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이 없어? 이 청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래, 이게 청풍이잖아. 바람이 불고 있잖아. 이 맑은 바람, 이렇게 맑은 바람이 정말 백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불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늘 청정하게, 늘 맑게 선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백세 청풍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백세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집 주소가 어떻게 되지? 전 몇 동 몇 호야? 성주군 뭐 그렇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몇 동 몇 호야? 공정길 72-26. 그렇구나.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 보통 제가 사는 집 그런 찾아가는 길 그런 쪽으로. 우리 하경이는 몇 동 몇 호에 살아? 성주로 2008. 뭐 이렇게, 이거 몇 동 몇 호만 얘기해. 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이거 지금. 이게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그냥 우리 집 주소는 그냥 몇 동 몇 호 숫자로 이야기하잖아.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지? 근데 옛날 선조들은 자신의 집에 이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참 멋있더라고. 우리도 그냥 우리 집 주소를 그냥 숫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송혜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맑고 꼿꼿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백세청풍에서 백색각을 따온 거거든.
실제로 그분의 뭐 바람대로 정말 이 집안에서 정말 많은 과거 급제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집의 이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백색각이야. 뭐 또 궁금한 거 없어? 저 여기 자주 봉사활동 왔는데. 그렇지,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네. 했잖아.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역사 같은 걸. 제가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놓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아, 좋아요. 우리 하경이도 여기 봉사활동 자주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백색각에서는 아까 그 송혜교 선생이 우리 그 후손들도 정말 맑고 깨끗한 어떤 그 선비 정신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여기가 그런 장소가 된단 말이지. 특히 이제 근대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1운동. 그 3.1운동 때 바로 이 성주 지역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녔던 어떤 그런 공간에 한 100여 년 전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불렀을 거란 말이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려면 뭐가 필요할까? 준비물. 태극기. 그렇지, 태극기. 그 태극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 성주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바로 그 태극기를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파리 장서 사건이라고 있거든. 파리 장서는 뭐냐면 이 파리에다가 장서 긴 글을 올린 사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독립청원서를 올렸던 곳. 바로 그 파리 장서 사건을 논의했던 곳도 바로 이곳. 그리고 그것을 또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썼던 글, 이걸 통고 국내문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작성된 곳이 이곳. 그러니까 이곳은 이 3.1운동과 관련된 성주의 핵심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한 장소라고 하는 것, 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품고 있는 장소다. 근데 이곳 백색각이야말로 정말 그 중요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간들을 아주 담뿍 품고 있는 그런 곳이다.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이제 3.1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선생님한테 한번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물어봐라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그 역사,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거칠게 두 시기로 나눠보라고 하면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어떤 시대일까? 한번 하경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 우리 반만년의 역사에서 그냥 딱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과 뒤로 나뉜다. 어떤 사건인 것 같아? 일제 때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 현대사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 희호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복절? 네.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아팠던 시기구만. 선생님도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는 어느 시대였냐면 대한제국 그리고 왕조 시대. 주권자가 왕이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드디어 민국이 탄생한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 민국의 탄생이 3.1운동 이후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3.1운동 이전까지는 제국의 시대, 왕의 시대였는데 3.1운동 이후부터는 바로 민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 3.1운동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왕의 통치를 받던 또는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 그런데 3.1운동 이후부터는 민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탄생하는 거지. 이게 백성과 시민은 다른 거거든. 백성은 임금과 왕의 통치를 받는 굉장히 수동적 존재라면 시민은 주권자로서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린 다 시민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3.1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이 탄생하는 그런 분기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3.1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1910년대 정말 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다고. 그 비극이 뭐였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난지 알아? 며칠 전에 왜 과자데이 있었지? 과자데이. 네. 몇 월 며칠이야? 11월 11일. 그렇지. 과자데이. 뭐 했어? 뭐 좀 이렇게 선물 좀 하고 그랬나? 그냥 먹었어요. 아 그냥 드셨구나. 기호는 좀 어떻게 뭐 선물 받았나? 전 낭고라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어? 네. 굉장히 삭막하네 학교가.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11월 11일을 이 과자데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날은 추모의 날이거든. 왜냐하면 1918년 11월 11일 이 날이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추모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많이 갔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파리에서 강화회의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을 텐데 패전국들이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논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당시 이 약소 민족 국가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었지. 왜냐면 당시 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거든. 민족 자결주의 뭐지?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가 뭘까? 옛날에 들어봤는데. 그렇지. 옛날에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그럼 이제 기호가 도와줘야지. 민족 자결주의가 뭐야? 민족끼리 그러니까 소외받는 민족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족끼리 자결, 스스로 잡자, 결정하라는 얘기야.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결정해. 라는 게 바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거든. 이게 이제 딱 나온단 말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식민지였으니까, 그럼 정말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주장을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해가지고 대표가 파견된다고.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김규식 선생. 김규식 선생이 이제 파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아니, 대표가 파견됐으면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 독립선언서, 아니 왜냐면 대표가 와서 우리는 독립을 원하오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바로 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우리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독립선언서를 막 낭독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이 발표했던 28 독립선언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 3.1운동. 다 이런 연장선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때 잘 알겠지만 왜 민족대표 33인 알지? 거기에 참여했던 종교 혹시 기억나나? 참여했던 종교인들.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던 종교인들.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 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종파들이. 근데 여기에 유교 유림들이 빠져. 유교 유림들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들도 아니 이게 우리의 독립을 이렇게 알리는 이 3.1 독립운동 그 선언서 작성에 어떻게 우리 유림들이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림들도 우리의 독립을 알려야 된다. 라는 회의가 벌어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회의겠지. 그 회의가 벌어진 장소가 어딜까? 파리. 여기야 여기. 그게 바로 여기야 여기. 그러면서 파리에다가 우리도 지금 글을 보내자. 우리의 독립을 원한다는 글을 보내자. 라고 하는 독립청원서를 쓰는데 이게 바로 파리 장서. 파리에 보내는 긴 장자에다가 글 서자에다 해서 파리에 보내는 긴 문서. 그래서 파리 장서를 여기에서 이 백색각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혹시 파리 장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 파리 장서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거야.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주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일제가 지금 이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자주권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어떤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하겠다. 이걸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라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파리 장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논의했던 장소. 아마 이 뒤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설왕설래 그런 논쟁들이 지금 우리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고택에 품어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라고. 오, 저기 뒤에 걸어가시네. 종이 들고 들어가시네.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 백색각에서 도대체 이제 파리 장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파리 장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인근 유림들이 자신의 명패를 보낸다고. 이름이 적혀 있는 명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거지.
저는 참여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당시 카톡이 없었으니까 명패를 직접 보내는 거야. 무려 137명의 유린들이 자신의 이름, 나도 이 파리 장서에 찬성한다. 내가 바로 파리 장서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그 명패를 다 이곳 백색각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명단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파리 장서 그 내용들을 딱 만들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파리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글들을 갖고 이 문서를 가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본 헌병한테 걸릴 거 아니야. 검문 검색이 엄청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일단 중국으로 갔다가 파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주도하신 분이 이제 곽종석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 그 곽종석 선생님이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 유림의 어떤 그 선배님인데, 당시 좀 이렇게 젊은 아주 그냥 정말 그 고든 선비 한 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그 실행을 이제 하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심산 김창숙 선생님.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이게 발각되면 이건 큰일 난다. 왜냐면 이 파리 장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137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건 뭐야? 이거 발각되면은 고스란히 그냥 다 리스트, 수배자 명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문서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쿡 찔러보면서 집에 있는 거 좀 다 꺼내봐. 라고 하면 딱 나오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바로 신발. 그 당시 이제 미투리라고 하거든, 미투리. 그러니까 집신을 떠올리면 될 거야. 그 미투리라고 하는데 그 미투리를 그 파리 장서로 이거를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집신 비슷하게 이 미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산 김창숙이 압록강을 건널 때 특히 검문 검색이 심하니까 그 건널 때 그걸 신은 거지. 또는 뭐 가방 속에 있고 이건 내가 여분 신발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 난 진짜 이 미투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받았어. 야, 당시 어떤 그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이것도 불안했던 거야. 근데 그래도 만약에 걸릴 수 있잖아, 이게. 걸리면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분위기 안 좋으면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곽종석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 미투리가 또 걸렸어. 플랜 B. 플랜 B를 또 만들어야 돼. 어떤 플랜 B를 만들어야 될까? 걸렸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요. 걸리면 좀 버려야 되겠지. 근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137명의 어떤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버리는 걸로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 백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들 다 논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플랜 B. 걸렸다. 어떻게 할까? 기호는 어떻게 하겠어? 오카시처럼 붓짐 같은데. 붓집? 네, 그런 쪽에 넣거나. 그거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을 것 같아. 하경이도 저도 방법이 없을 것 방법이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러면 동의보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 전달을 해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파리 장서의 그 내용이 무려 2647자예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기니까 장사 아니야. 외워요. 그렇지. 나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김창숙, 너는 이걸 외워라. 라고 해서 그 긴 거를 다 외운 거 다. 정말. 야, 한자로 2600여 글자를 그걸 외운다고 생각해봐.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딱 4개 외우니까 끝이다, 야. 4개 외우니까 끝이야. 근데 2600자 이상. 그거 다 외우셔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완벽히 준비 끝났어. 미투리로 다 만들어냈고, 혹시 이게 걸렸을 때는 머릿속에 모든 내용만 외운 게 아니잖아. 사람들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137명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외운 거야.
다 외워가지고 준비 완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궁금한 게 또 없어? 파리 장소에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요? 그렇지. 궁금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준비 세팅 끝났으니까 네. 이게 전달되었는지 잘 전달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완벽히 준비해가지고 심산 김창숙 선생이 상하이에 가서 그걸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또 뭐 중국어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파리에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내용들이 또 국내로도 우리 이런 걸 보냈다라는 게 국내로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파리 장소 내용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면서 결국 그 명단들,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제가 발칵 뒤집혀진 거지. 이런 경북의 유림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뭐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유림단 사건, 파리 장소 사건으로 의해서 유림들이 많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엄청 고초를 많이 당하셨다 그래요. 어쨌건 간에 참 그런 것 같아. 이 유림들의 어떤 그 선비 정신을 담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3.1운동 때 유림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 파리 장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논의된 곳이 바로 이곳 어디? 백세각. 어디? 백세각. 그렇죠. 백세각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 장소 사건에 정말 그 미투리를 들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 내용을 다 외웠던 대단하신 분이야. 심산 김창숙 선생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혹시 심산 김창숙 선생님 아나? 사실 저희 할아버지세요. 왜? 진짜?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의성 김씨거든요. 대박! 의성 김씨? 그 유명한 의성 김씨. 왜냐면 이 의성 김씨가 뭐 여러 가문들도 있지만 특히 이 의성 김씨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수십 명이 그냥 이 집안 자체가 다 독립운동가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 아이고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훌륭한 집안에 또 자손을 보게 됩니다. 네. 거기 어디 도시요? 저 성주도시. 성주도시? 네. 여기 집성촌? 네. 그렇구나. 하여튼 다 이곳과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3.1운동 앞에서 유림들은 고개를 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근대 혁신 유림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그 파리 장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김규식 파리로 이제 전달이 됐단 말이지. 전달이 됐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상하이에서 그때 이제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그때 이제 또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 기지를 또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또 발각된 거야. 이게 이제 또 2차 유림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또 유림들이 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혹시 의열단 알아요? 의열단? 그 왜 영화 암살, 밀정 여기 그 나왔던 폭탄 의열단 아니야, 의열단. 그 의열단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딱 던졌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나석주. 의열단원 나석주. 이 의열단원 나석주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던 인물도 역시 심산 김창숙 선생님.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게 미소가 우리 할아버지야요. 뭐 이게 너무 자랑스럽게 보네. 맞아요. 예. 이분은 정말 이 평생을 이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이 교육 사업에 매진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혹시 뭐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 목표한 대학이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성균관 대학교 들어가세요. 성균관 대학교 전근대 그 성균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만든 학교 그 성균관 대학교가
바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출발시킨 학교예요. 네. 딱 들어가면 할아버지 동상 있어. 할아버지 딱 이렇게 하고 계셔. 가봐. 네. 얼마나 멋있는데. 제가 성대 출신입니다. 네. 아니 나는 학교에 갔는데 맨날 동상 보면서 저분은 누구야? 맨날 딱 이게 그 중앙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 딱 동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저분은 누굴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아이고 그분이 바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정말 꼿꼿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저 2차 유림전 사건 때문에 이제 투옥이 되시는데 그때 이 변론을 하는데 대단하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본 법률을 거부한다. 내가 왜 일본 법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포로로 대우해달라.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적국 바로 포로다. 포로로 대우해달라. 일본 법률을 나한테 적용시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변론을 거부하세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좀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변호인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형량을 좀 줄이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 모두 거부하세요. 결국 그 거부의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어떻게 되시냐면 하반신을 못 쓰세요. 네, 하반신을 못 쓰는.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후에 이분이 자신의 별명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세요. 벽옹 김우. 나는 벽옹 김우요. 벽옹이 뭘까? 하반신을 못 쓰는. 맞아요. 하반신을 못 쓰는 할아버지. 예, 벽옹 김우. 김우는 뭘까? 우는 뭘까? 우는 바보 우자. 나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냥 김바보요. 이렇게 불러달라 그래요. 예,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찾지 못하는 그곳에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난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벽옹 김우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꼿꼿한 이 선비 정신의 모습을 이 항일운동 그 모습으로 모든 걸 보여주었던 그분이 바로 하경이 할아버님. 네. 박수 쳐야지 이럴 때. 정말 존경해요. 네, 정말 제가 진짜 심산 김창숙 선생님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번의 젊음,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참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둘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 삶의 어떤 롤모델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정말 굽히지 않는 그 지조와 절개를 보여줬던 바로 이 경북 유림 아니 우리나라 그 유학의 정말 꼿꼿한 그 줏대 있는 모습을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혹시 그 과정들에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역할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내가 사실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님 막 이야기하고 뭐 이 독립운동가들 얘기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잖아. 다 성별이 뭐야? 성별. 남자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하반신을 못 쓰셔. 못 쓰시는데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셔. 그럼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냥 하반신으로 다리를 못 쓰시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에만 우리가 주목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의 어떤 시선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바로 그렇게 하반신을 못 쓰시는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끝까지 보필하면서 도와줬던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사실은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이분이 이제 3남 2녀를 두셨는데 장남, 차남이 모두 독립운동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반신을 못 쓰고 고문 때문에 못 쓰시고 자신의 자식들은 나라를 위해 바치신 거잖아.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이 심산 김창숙을 도운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며느리. 전 사실은 항상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남성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남성들을 도와주었던 여성분들,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딸도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후방의 독립투사들이다. 후방의 독립운동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송은교라는 며느리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심산 김창숙 선생. 이분은 이제 가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리를 잘 못 쓰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리가 되어줘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비밀 연락망. 그래서 만주에도 2번, 중국 본토에도 1번, 국내는 30여 차례. 하여튼 이 심산 김창숙 선생이 다리가 되어셔가지고 이 심산 김창숙 선생의 이야기, 메신저 역할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 심산 김창숙을 보필해 주었던 후방의 독립투사 이 손은교 선생님도 한번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백석에 와가지고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파리 장서 운동 이거 논의하는 어떤 그 장소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한번 와보세요. 이거 백색악 좋네. 그렇지? 우리 집보다는 훨씬 더 옛날 분들이 그렇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따라가요. 일단은 신발을 신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야. 이런 공간에 이렇게 파리 장서 또는 뭐 국내 통고문, 통고 국내문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작성했던 그러려면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거 와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백색악 성주에 있는 백색악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행을 할 때 이런 고택에 오시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소리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적막한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의 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시간의 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고 들리지 못했던 소리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곳 성주 백색악에 오시면 그런 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스님님과 같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선생님이랑 같이 백색악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봉사활동도 계속 다녔지만 그때마다 그냥 봉사활동 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봉사활동으로 다닌 게 아닌 다른 쪽으로 완전 의미가 생긴 그런 경험이었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으로만 보던 선생님이랑 이렇게 백색악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라고 들었던 김창숙 선생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